만약에 북한이 어떤 핵 공격을 한다면 과연 미국이 핵법을 해줄 것이냐. 미국은 이제 뭐 대외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자기를 믿어라. 근데 사실 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것이 동맹국들 요구고, 이것은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네, 오늘은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거기에 대한 우리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상당히 현실적인 위협인데요. 1950년대부터 북한의 핵 개발이 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1955년에 북한이 원자력 핵물리연구소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1950년대에는 사실 동북아시아의 공산국가들이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중국의 예를 보면은, 중국은 1949년만 해도 마오쩌둥이 이런 말을 하죠. 핵무기는 종이 호랑이다, 페이퍼 타이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1954년에 마오쩌둥이 소련의 후르시초프를 만나서 소련의 핵무기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후르시초프가 거절을 하니까 1955년에 마오쩌둥이 비밀리에 핵 개발 지시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 1964년에 중국이 1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북한도 1950년대부터 핵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1962년이 되면은 북한이 영변에 그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이 대량 파괴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위력을 잘 발휘하려면은 이 투발 수단을 통해서 목표에 또 원하는 시점에 떨어질 수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핵무기와 함께 이 투발 수단, 즉 미사일의 능력이 항상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핵 위협이라 하면은 핵무기뿐이 아니라 미사일 위협까지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즉 미사일 능력도 필요하다는 뜻이죠. 북한은 1970년대부터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이집트로부터 수입해서 역설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개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70년대를 지나게 되면 사실은 북한은 핵 개발도 하고 미사일 개발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영변에 드디어 5메가와트 원자로를 착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6년부터 이걸 가동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때 국제 이 비확산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NPT 조직에 의해서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에 대한 통제, 또 핵무기에 대한 보유 권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 외에는 이 NPT에 가입된 국가들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의 엄격한 사찰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지요.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폐연료봉, 이것을 추출을 해서 여기서부터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고, 1989년에 프랑스 상용위성이 북한의 원자로 가동을 확인을 함에 따라서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1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즉 국제사회가 IAEA를 포함해서 북한이 이 국제 사찰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압력을 가하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식으로 인해서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위기는 1993년대에 상당히 절정에 오릅니다. 북한이 NPT에 탈퇴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는 북한의 최초의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도 시험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때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긴장이 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북미 간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 이어서 북미 간에는 이제 미사일 협상도 시작이 되는데, 그 얘기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도 상당히 일정 수준 이상 올랐다는 것이죠. 사실 1998년이 되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 미사일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이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이 됐을 때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전까지 1차 북핵 위기가 이제 플루토늄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2차 북핵 위기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것인데, 사실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플루토늄도 있지만 고농축 우라늄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이때 2002년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다, 만들고 있다는 걸 시인을 하죠. 이것으로부터 이제 2차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과거의 북미 회담뿐이 아니라 이제는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6자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6자 회담은 이제 2005년도 9.19 공동 성명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긴 하는데, 그 이후에 또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뱅크에 대한 북한의 금융에 대한 제재를 시작함에 따라서 북한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2007년도에는 육자회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지만 사실은 2009년부터 북한이 이제 육자회담으로부터도 철수하고 2차 핵실험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상 육자회담의 위력 또는 효력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고 북한은 그 장거리 로켓 발사와 그다음에 핵실험을 통해서 핵 고도화 능력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등장을 하죠.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북미 간의 비밀 회담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229 합의라고 해서 북미 간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곧이어 바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면서 이 합의는 물거품이 되고 그 이후부터 김정은 정권은 사실상 핵 고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2013년도에 제3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김정은 정권은 핵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아주 공식적으로 핵무력 증강을 대내외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은 특히 2016년도에는 이제 4차 핵실험, 5차 핵실험을 계속하고 이때 굉장히 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도 하게 되고 이때 최초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성공도 합니다. 2017년이 됐을 때는 이제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수소폭탄이 갖고 있다는 것까지 선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미사일 사거리도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 백두산 엔진이라는 자체적으로 만든 미사일 엔진을 공개를 하면서 5,000km 사거리가 넘는 IRBM 화성 12호 발사를 성공을 시키고 이어서 이제 사거리 10,000km 이상의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즉 북한이 사거리로 봤을 때는 ICBM 능력까지 갖게 되는 그런 시대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2018년에 들어서서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2019년 6월 이후부터 북한은 이 전술 미사일, SLBM 같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어떤 변화, 증강 이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미동맹의 대응은 사실 확장 억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의 변화 또 이 대응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비공개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이 끝나고 나면은 공동 성명이 나오는데 이 매년 나오는 SCM 공동 성명 그리고 국방부 개설을 통해서 상당히 한미 간의 확장 억제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 알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 확장 억제라는 용어는 이제 2006년도 SCM 공동 성명에서 처음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확장 억제의 일부분인 해구사년 용어는 이제 1978년 SCM 공동 성명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해구산이라는 개념은 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동맹국을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즉 핵 공격을 받으면 핵 보복도 해주겠다라는 말이 포함된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만약에 북한이 어떤 핵 공격을 한다면 과연 미국이 핵보복을 해줄 것이냐 궁금증 뭐 이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핵 우산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이 핵 보복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핵을 사용했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핵을 쓰는 것에 대해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그 미국이 주장해온 국제 비확산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 대외 정책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2개는 계속 유지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면 또 하나가 바로 핵 비확산 정책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 비확산 정책인데 이것이 핵우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즉 동맹국들 중에 핵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보복과 핵 보장을 해줄 테니 핵무기 갖지 말라 하는 것이 핵 비확산 정책의 핵심인데 만약에 한국의 어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 보복을 하지 않는다면 즉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도 무너지고 미국이 가장 중요시했던 국제 비확산 체제가 다 무너지는 결론이 됩니다. 핵 보복을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핵 비확산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뭐 대외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자기를 믿어라. 근데 사실 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것이 동맹국들 요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뭐 문서를 만든다든지 또 공동 계획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수십 년간 해왔죠. 미국이 핵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략 이러한 그 고려사항을 놓고 미국의 핵보복은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관련된 국가, 행위자가 한 3개는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억제를 하려는 국가, 이 한반도에서는 미국에 해당되겠죠. 억제의 대상, 적대국인데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억제로서 이 보호를 받아야 할 동맹국, 이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되는 거죠. 이 확장 억제
자체는 이렇게 세 개의 행위자, 미국, 한국, 북한이 서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 해구산이라는 것은 이 확장 억제의 한 부분으로서 비확산 체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확장 억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억제를 하지만 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확장 억제에서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억제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1960년대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미국이 유럽 동맹국에게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소련이 굉장히 강력한 재래식 군대를 갖고 있었죠. 근데 유럽의 재래식 군대 상당히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제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유럽의 동맹국이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발언이 이제 1961년도에 프랑스와 미국의 정상회담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프랑스의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즉 파리가 소련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뉴욕이 소련의 핵보복 받을 걸 감수하면서까지 핵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였죠. 이 정도로 확장 억제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전 보장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1960년대 그 영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데니스 힐리라는 사람이 뭐 힐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한 노력을 100%로 한다면 그중에 5%의 노력은 소련에 대해서 가야 될 것이고 나머지 95%는 동맹국들을 안심시켜주기에 가야 된다. 이 말은 그만큼 확장 억제에서 동맹국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신뢰 이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떤 확장 억제의 개념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제의 목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2010년대에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한미 간의 확장 억제에 대한 논의가 많아졌을 때 이 문제를 담당했던 미 국방부의 핵미사일 부차관보였던 엘레인 버니 했던 말과 이 말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스트래티지 포럼에 이런 논문을 씁니다. Can deterrence be tailored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억제의 목표를 제시를 했죠. 이때 억제의 목표는 대규모 침략을 방지하고 WMD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의 한반도에서 확장 억제의 목표는 결국 북한의 대규모 침략을 방지를 하고 핵 WMD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확장 억제 목표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 시작했던 즉 2006년도 1차 핵실험 이전과 그 이후의 관계를 놓고 미국의 확장 억제의 성격이 좀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6년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 없었을 때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의 목표는 북한의 대규모 침략 방지였을 것이고 2006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핵 WMD 사용 방지가 이제 목표에 추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북한의 핵 능력이 아주 고도화되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이 북한의 핵 WMD뿐이 아니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됐을 것이고 특히 북한이 굉장히 많이 한 핵실험에 대한 자제 이런 것들도 목표로 들어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성격의 변화도 우리가 한번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한번 우리 그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의 성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